자식 셋 다 집 사줬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걸린 목소리는 자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젊을 땐 건설 현장에서 늦은 나이엔 인테리어 기술자로 손이 닳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마다 그는 집을 내줬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지. 그땐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후회도 계산도 없었죠. 하지만 세월이 돌고 돌아 이제 그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그 집도 언젠가 팔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더는 버티질 못했거든요. 전립선암 수술 이후 그는 이를 놓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천천히 사라질 무렵 통장 잔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약봉투, 식은 밥,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좋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추억이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가게가 잠깐 어렵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말 뒤에 긴 침묵이 따라붙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막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봐야지.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려 밥통을 열자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데우고 혼자 밥을 퍼서 앉았습니다. 자식 셋이나 있는데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 같은 체념이었죠. 식탁 위엔 식은 밥 한 공기와 약 봉투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 밥값도 없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기운이 없었습니다.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기도 버거웠죠. 통장엔 남은 돈이 세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모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아버지 약값 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나도 빠듯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저녁 차녀가 들렀습니다. 아빠, 애들 좀 봐줘요. 잠깐만요. 그녀는 아이 둘을 맡기고 급히 나갔습니다. 테이블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것도 샀어요. 그 말이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죠. 그래, 따뜻하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라면 국물은 식어가고 그의 눈빛도 함께 식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친구랑 여행 좀 다녀올게요. 혹시 차 좀 빌려도 돼요? 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도 마음도 이제는 빌려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도 하나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토록 서글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불빛이 반짝였죠. 그곳 중 하나에 자식이 살고 있을 텐데 이 밤에 그들은 다들 잘 자고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다 잘 살면 됐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쓸쓸함은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달걀을 부쳤죠. 조용히 상을 펴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얼굴엔 피로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숟가락 위에 밥알이 식어갔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그가 묻자 장남은 머뭇거리며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액수는 그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버지 집 담보로 잠깐만 맡으면 돼요. 그 말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아버지,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탁하겠어요? 이번엔 진짜 갚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그 말 10번은 들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엔 수십 년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불편한 공기만 남았죠. 아버지도 너무 완고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부엌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밥, 굳은 국, 그리고 빈자리. 그의 젓가락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활짝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고요한 외로움이 숨어 있을 줄은. 그는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집 팔고 떠나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낯선 평온이 있었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자식들의 집도 있을 겁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은 밥상 위로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깼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습관처럼 밥솥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이젠 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켠에 쌓인 약봉투, 그리고 그 옆에 집문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자.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가 아이들과 함께 들렀습니다. 아빠, 주말에 애들 봐줄 수 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좀 어렵겠다. 그 말에 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요? 어디 가세요? 응, 그냥 조용한 데로.
아빠 또 무슨 생각하세요? 딸은 불안한 듯 웃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그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셔츠 몇 장, 약봉투, 오래된 사진 몇 장, 짐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다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궈온 인생의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미소, 아이 셋의 웃는 얼굴. 그는 손끝으로 액자를 쓸었습니다. 잘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막내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또 무슨 드라마 같은 말씀을.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드라마면 좋겠지.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다시 집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이제 너무 시끄럽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밖에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엔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아주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잠그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평생 내 집이었으니까. 그 말은 집을 향한 인사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들이 물러나고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그 속에 자식들의 집도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장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번호로 송금한 돈, 이번 달 병원비에 쓰세요. 그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부엌 서랍 안에 약봉투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엔 식은 밥그릇,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오래 살았다. 다만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 할 것 같다.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다들 건강해라. 딸은 그 편지를 들고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 대신 한숨이 났습니다. 그 한숨엔 죄책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장남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가셨다고? 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속 웃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한마디라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같은 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그 공간은 낯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막내가 조용히 국을 데웠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아버지가 왜 그 밥상을 그렇게 지켰는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 아버지가 늘 차려주던 밥 냄새였습니다. 멀리 바닷가 마을. 그곳의 한 작은 방 안 그는 창문을 열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 조용하니 좋구나.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이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낡은 머그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낯설지 않았다. 이제 이런 평범한 하루가 좋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마당엔 고양이 한 마리가 와 있었다. 그는 남은 생선을 접시에 덜어주었다. 고양이는 잠시 눈을 맞추더니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자리를 지켰다. 넌 밥이라도 걱정 없겠다.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날 오후 하숙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르신, 가족은 안 찾아오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바쁘겠죠.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그리움이 비쳤다. 그는 그 그리움을 천천히 눌러 담으며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엔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밑엔 서툰 글씨로 몇 가지가 적혀 있었다. 매일 아침 받아보기,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기, 내 이름으로 밥 짓기.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오늘은 세 번째를 해볼까? 그 말과 함께 밥솥의 스위치를 눌렀다. 틱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다. 그 불빛이 마치 새 생명처럼 따뜻했다. 밥이 익는 동안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잠시 후 따뜻한 밥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는 밥을 그릇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내 밥값은 내가 낸다. 그 말 속엔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평안한 결심만이 있었다. 그는 밥 한 숟갈을 떠입에 넣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그 온기가 마음까지 데워주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야 살겠네. 서울의 늦은 밤, 둘째 딸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 화면을 보니 아버지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요즘 통화가 없네.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한참 쓸어내렸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새 남매는 단체 톡방을 만들었다. 혹시 아버지한테 연락된 사람? 아니, 나도. 집에 가봤는데 안 계셔. 대화창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늘 돈 얘기, 부탁, 부탁, 또 부탁뿐이었다. 그들의 대화 속 아버지는 존재였지만 사람으로 있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장남은 출근길에 차 안에서 멈춰섰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멘트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은 후회보다 늦은 깨달음에 가까웠다. 한편 바닷가 마을의 작은 방. 그는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낡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울은 오늘도 비가 오겠네요. 그는 창문을 열며 대답했다. 여긴 햇살이 좋구나. 바람이 들어와 그의 머리칼을 스쳤다. 테이블 위엔 식은 밥그릇과 찻잔, 그리고 새로 산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다. 그는 물을 주며 미소 지었다. 너라도 잘 자라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재현장남.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괜찮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이니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미움이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남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다음엔 먼저 전화드릴게요. 그 말이 유리창에 닿아 작은 물방울로 흘러내렸다. 바다는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했다. 그는 새벽 햇살이 번지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파도는 발끝을 적시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흩었다. 손에는 찻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직접 구운 밥을 식혀 담은 찻잔이었다. 이젠 내 밥값 내가 낸다. 그가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예전엔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안이 있었다. 그는 근처 슈퍼에서 라디오 건전지를 새로 샀다. 아저씨, 여기 오신 지 꽤 됐죠? 응, 한 달쯤. 혼자 계시긴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 드디어 나 혼자예요. 가게 주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하숙집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며 붉은 빛이 번졌다.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하고 싶은 일 마지막 칸이 비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글씨를 썼다. 자식들에게 미움 없이 기억되기.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바람이 스쳤고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아냈다. 그 말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위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였다.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에게 내어주며 살아온 한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어느 순간 그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의 그는 그 긴 세월 끝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회복의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스럽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